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완전한 일상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담아낸 YTN 보도들을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 YTN 역사의 산증인 수많은 영상 자료와 함께하고 있는 영상 아카이브 팀을 조명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르는 두 번째 수능이자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으로 시행되는 수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주 리뷰 Y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꼽아주셨죠? 전국민 백신 2차 접종률 77.2%, 아동 청소년 1차 접종 시작,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확대 등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기대와 설렘,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YTN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던데 교수님 학교에서도 느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조용하던 캠퍼스가 조심스럽게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YTN 보도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저는 첫 주말 보도에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2년 만에 일상 회복 실감나요. 교회도 관광지도 북적. 일상 회복 뒤 첫 주말 실내 수도권의 가족 나들이게 북적. 보도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YTN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활기를 흥미롭게 스케치해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결핍을 충족해줄 문화 공연이라든가 전시, 종교 활동, 관광 명소, 스포츠 경기 등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다각도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맞은 이 첫 주말이 올해 단풍의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보도 화면만 봤는데요.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활기를 느낄 수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그간의 피로가 가시는 기분도 들었는데요. YTN 기자들이 각지로 뛰어다니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의 변화와 기대감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겠죠. YTN은 대면 수업 확대와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대학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야외 공연 시행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현장 곳곳에 변화된 모습과 시민들의 반응을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상공에서 나들이 인파 풍경을 담은 10월 30일 보도, 하늘에서 본 거리두기 마지막 주말은 이나 일상 회복을 두고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바빠진 공항 탐지견의 능력 테스트 장면을 담은 위드 코로나로 바빠진 탐지견, 후각은 내가 최고 등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흥미롭게 풀어낸 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용어 사용이 있어서 공식 명칭으로 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보도도 그렇고요. YTN 보도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방역 패스와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 유지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책 거부감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공식 명칭을 따로 정하고 여타 명칭들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백신 패스는 방역 패스로 지칭하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YTN 보도와 대담 프로그램 헤드라인, 리포팅 내용, 자막에서는 여전히 공식 명칭과 사용 자제를 권고한 이 명칭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시민들은 또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공식 명칭이다라고 믿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부터 공식 용어로 명칭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종 방역 지표,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라든지 위중증 환자라든지 각종 방역 지표 상황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하나하나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결국 에디터님 그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벌써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돼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그 방역 여력이 조금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번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되돌리기까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도 어떤 여러 지표나 추세를 보면서 경고하는 역할까지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고요. 평가원님, 그리고 YTN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앞으로의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지만 사회에서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조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보도를 보면 현재 일상 회복의 중심이 소비 진작이나 상권 복원 등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 29일 시민단체들 집회 인원 제한 부당, 접종률 낮은 약자 차별 기사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긴 했지만 단신으로 그쳐서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더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사회 전반의 명암을 취재,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언론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경제 회복으로만 축소되지 않도록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YTN이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백신 접종 접근권에 취약한 신체적, 노동, 주거 조건을 가진 재난 취약 계층들도 적극 취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평가원님 말씀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면도 반드시 언론이 조명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일상 회복을 본격화하면서 선별진료소의 업무량 증가와 확진자 급증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의료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거치면서 선별진료소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체도 불분명한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담아서 펼친 덕분에 챌린지, 이것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특히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방호복을 입고 종일 또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노조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네.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인력 확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 또 직무성과 급제 반대, 또 사회 서비스 공공성의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 보도를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YTN에서는 그래도 이 사안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11월 3일 방송됐죠. 일상 회복에도 의료 대책은 그대로, 의료노조 파업 예고, 이 보도인데요. 이 보도 말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장이 인터뷰를 실어주셨는데 이 5대 요구
요구사항 중에서 임금 인상 부분만을 잘라서 딱 삽입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을 옆에다 붙여주셔가지고 이 보도나 이 인터뷰만 보면 의료인 노조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체의 논조와는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보도였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와 인터뷰의 조화 또 편집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 노조가 왜 파업을 했는지 종합적인 이유를 전해줬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의료진들의 노고는 일선 취재 기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조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충실히 비교적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리허식으로 모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여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도 시청자 의견과 함께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즉시 실행 가능한 합의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YTN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한 줄 요약해 주시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더욱 중요해진 언론의 역할. 단계적 일상 회복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기임을 잊지 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언론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희망이 넘실될 수도 공포가 확산될 수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기대와 설렘, 우려의 분위기를 스케치하는 형태를 넘어서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국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더해진 보도, 쉽사리 조명되지 않는 부분의 이슈를 적극 발굴한 보도,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획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동행하며 명과 암 탐사해야. 모든 정책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가 있게 마련이고요. 당연히 허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상 회복은 현대인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리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완해야지 되는 부분, 허점은 있기 마련이겠죠. 예를 들면 저는 지난 주말에 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요 첫 주말이었죠. 그래서 그 야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게임이었는데 티켓이 매진된 이 경기장에서 팬들은 정말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육성 응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홈런이나 안타나 호수비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전파를 타고 중계가 되었고요. 저는 이게 함성이 들리는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그럼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연장 방역 수칙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YTN이 정책과 동행하면서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동시에 허점은 날카롭게 조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언론이 하는 역할, 그 사회적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프로그램에선 만나볼 수 없는 방송국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YTN의 이름으로 제작된 모든 영상 자료가 모이는 곳. 아마 오늘 이 방송도 그곳에 기록될 텐데요. 오늘은 영상 아카이브 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각양각색 다양한 영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어딜까요? 창사 이래 YTN에서 가공된 수많은 영상을 저장하는 영상 아카이브 팀입니다. YTN의 모든 영상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근데 이러다 말고 어디 가세요?
꼭꼭 숨겨진 비밀의 장소, 영상자료실. YTN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도서관의 책처럼 꽂힌 테이프의 모습이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곳엔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총 통틀어서 뭐 촬영 원본부터 시작해서 중계본, 편집본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양으로 따지면 27,000개 정도의 베타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카이브팀 김빛나 메타데이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영상 아카이브 팀에서 첫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그 제작진이 사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긴장을 지금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첫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정말 긴장되네요. 저는 영상을 보다가 제가 직접 나오게 되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항상 영상 보는 직업을 하다가 나와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 아카이브 팀 하면 사실 좀 단어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뭔가 영상과 관련된 일일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되는데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영상 아카이브 팀은요. 네. 촬영 기자들이 취재해오는 촬영 원본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YTN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요. 네.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신을 받고 보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검색에 용이하게끔 만드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영상 도서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아카이브 팀이 YTN의 도서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팀 자랑 한번 좀 해주시죠, 시원하게. 타사도 물론 훌륭한 회사들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아카이브 팀 자체가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신 매니저와 아카이브 매니저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정말 협업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메타데이터 매니저라는 직군 자체가 타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이 들어와서 검수되는 작업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자랑 같지만 네. 타사에서 견학을 자주 오기도 하고. 아, 네네네.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저도 견학을 좀 가서 구경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 네. 사내에서. 네,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각각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수신과 인제스트 이제 수신 매니저가 통과를 하시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영상 소스가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또 인제스트 업무를 통해서 네. 그 촬영분들이 이제 제대로 업로드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아카이브 매니저는 이제 그 받은 영상을 이제 본인들의 판단 하에 이제 보관 가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이제 정리가 된 영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이제 영상 검수 또는 이제 교정 작업을 하는데요. 또 불필요한 삭제 업무도 있거든요. 삭제 업무를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아카이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근데 앞서 뭐 시청자분들도 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저희도 안에서 기자나 앵커들이 영상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엄청 있는 많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94년도 개국 당시부터 영상이 거의 다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아날로그 시절에 베타 테이프만 영상 자료실에 27,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3,700TB. 생각보다 너무 방대한 네. 양인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소스를 제외한 영구 보관되는 이제 용량인 거죠. 네. 그러면은 영상이 지금 94년도 개국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방송 사고라든지 그런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영상들도 남아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의 뭐 기자분들이나 앵커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는 사실 없긴 한데 그런 뭐 밑그림으로 쓸만한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긴 하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여쭙고 싶은데 영상 아카이브 팀에서 그럼 쭉 그동안 매니저님은 일을 하셨나요? 저는 2002년도에 입사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상 자료실 이제 아카이브 팀의 전신 네. 바뀌기 전에. 이름이 좀 바뀐 거예요, 네네네. 명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름도. 예, 예. 그렇군요.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아찔했던 순간이라든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는 이제 제보, 시청자 제보를 먼저 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재난재해나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뭐 팀원들이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거의 울면서 네. 이 영상을 업로드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이제 재작년 링링 때였을 거예요. 태풍 때.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죠. 저희 앵커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입방정을 떨지 말자. 왜냐하면 뭔가를 얘기해서 오늘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 꼭 그게 현실로 되더라고요. 혹시 영상 아카이브 팀에서도 이렇게 금기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금기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정말 예민한 업무가 있는데 서버 용량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영상들을 삭제하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마치 관행처럼 네. 그러니까 매니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삭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영영 건가요? 그 영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삭제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저희만 해도 삭제가 됐다고 하면은 아찔할 때가 많은데 네. 아니 그럼 삭제가 된 영상은 복구가 안 네, 안 되는 돼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모 선배는 기획용으로 이제 취재해온 원본을 삭제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재를 다시 나가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영상이 이렇게 영상 아카이브 팀을 거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을까요? 네, 뉴스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 뭐 제보 화면이나 좋은 영상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캐치해서 영상에 내보냈을 때, 타사보다 더 빨랐을 때, 또 그때 이제 뿌듯함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검색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타 부서에서 이제 오래전 영상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의 스킬을 총동원해서 그 영상을 찾는 거죠. 근데 그때는 좀 뭔가 좋은. 네, 뿌듯함. 네. 저 영상 아카이브 팀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역할도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회사에서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자부할 수 있는 건 이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보관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YTN은 자산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먼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록이고 재산이거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책임감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들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소중히 뭔가 손실 없이 쭉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카이브 팀이 더 나아가야 된다는, 더 커져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보니까 영상 아카이브 팀이 YTN의 역사 박물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소중한 자료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동물 학대를 다룬 기사는 언제나 충격적이죠. 최근 또 자동차에 매달린 강아지 영상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100kg는) 됐었고요. 피가 엄청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끌려 들어가지 않게끔 이제 자기 때는 이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목격자는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도 비추면서 문제의 차량을 세워보려 했지만 운전자는 정면만 주시한 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보는데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진짜 저 영상 보는 내내 인상이 굳어지고 소름 돋고 기가 차고 끔찍했다. 운전자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운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칸에 있던 강아지가 뛰어내린 것 같네요. 강아지가 스스로 뛰쳐나간 사고일 수도 있다며 무조건
확대를 의심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후속 취재를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기사를 쓴 YTN 플러스의 강재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강 기자는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찾았고 강아지는 다행히 살아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경찰이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YTN은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물론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TN 뉴스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는 시청자께서 YTN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올리셨습니다. 광고의 소리 크기와 뉴스의 소리 크기가 달라서 시청이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원하는 볼륨으로 뉴스 시청 중 광고로 넘어가면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나간 YTN 방송을 확인해 보니 뉴스 소리보다 광고 소리가 너무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YTN은 광고팀이 있어서 광고 소리 크기를 미리 조정해 뉴스의 소리 크기와 같게 맞춥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YTN은 TV 광고와 유튜브의 광고가 다릅니다. 뉴스는 같지만 플랫폼, 즉 뉴스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광고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케이블 TV나 IPTV, 스카이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보는 YTN 광고와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을 통해 보는 YTN 광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60만 명이 넘는 만큼 디지털 광고를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디지털센터의 김재영 디지털 뉴스 팀장은 유튜브 전용 광고의 오디오 크기가 광고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문제를 인지한 뒤 광고 볼륨과 뉴스 볼륨을 일관되게 맞춰서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광고마다 다른 오디오 레벨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을 했다 발이 묶였던 요소 18,700톤의 수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두세 달치 물량이 수입돼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에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7,000리터가 추가로 수입됩니다. 전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이틀째 수입선 확보에 나선 겁니다. 화학물질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자막을 좀 더 살펴보면 정부가 베트남에서 다음 주에 들여오는 차량용 요소는 200톤. 호주에서 긴급 수입하는 요소수 양은 27,000리터.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한 개인 사업자가 동남아에서 확보한 요소수는 1,800톤이라며 이번에는 요소수 양을 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를 통일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요소는 광물 원료고 요소수는 완제품으로 생각할 때 확보한 요소로 어느 정도 요소수가 생산되는지도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품귀 대란에 직면한 요소수는 액체라서 보통 리터 단위로 씁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내용의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발표하면서 광물인 요소의 단위를 톤으로 표기하며 요소수도 리터와 함께 톤 단위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소 1톤으로 요소수 약 3톤, 3,000리터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 18,700톤이 들어온다면 56,100톤의 요소수 제조가 가능합니다. 국내 자동차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요소수가 평균 24,000에서 27,000톤이란 점을 고려하면 2달 좀 넘는 분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경제 소식을 보도할 때 통일된 단위나 기준을 사용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접근해 여러분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뉴스 이런 데 보면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영어 모르는 사람은 그 뜻을 잘 몰라요. 아예 모르죠. 그래서 혹시 영어 자막 뒤에 우리나라 언어를 말로 그 뜻이 뭔지 간단하게 뉴스 자막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성공을 얻고자 합니다. 성공 법칙에서는 어떤 용기와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계의 큰손이자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부동산 디벨로퍼 김동신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20년째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김동신 회장.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현장을 지휘하는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한 부동산 개발자, 베테랑 디벨로퍼다. 도입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상품의 기획, 부지 매입, 인허가, 설계, 시공, 마케팅까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아우르는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새로운 직업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연자의 업무 과정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시청자들이 소위 성공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매우 충실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워크숍을 통해 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건설업계에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예술적 콘셉트를 활용한 광고를 촬영한다는 과감한 시도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촬영 현장을 스케치한 부분은 출연자보다 광고 모델을 보여주는데 할애된 시간이 다소 많았는데요. 건설업계의 광고에 과감한 시도였으며 참신했다는 광고 촬영 감독의 전문가적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화려한 장면들의 다소 긴 삽입은 자칫 프로그램 전체의 초점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주 출연자에게 집중하여 논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창동 프로젝트는 다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 만큼 그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자칫 불필요한 광고로 보여주기 쉽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내레이션을 통해 출연자의 성공 법칙은 따뜻함과 진실됨이라고 정리해줬지만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고 이 출연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공 법칙을 설명하고 강조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공 법칙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여 성공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